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미국 대학원 입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현실적 요소가 있고 그리고 합격이랑 불합격을 결정짓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이에요.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면요. 저는 2011년에 국내 대학원 석사를 입학해서 13년에 졸업을 했고요. 전공은 심리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 15년까지 온갖 삽질을 하면서 연구원 활동하고 또 미국 대학원 유학 준비도 하고 뭐 논문도 내고 이런저런 걸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2014년 겨울쯤에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이랑 다르게 3월 달이 아니라 9월 달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을 이제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015년 8월에 입학해서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횟수로는 4년 차고 3년 정도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요. 박사 과정으로요. 전공은 심리학과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유학 준비 및 유학생으로 살면서, 어,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삽질을 했었어요. 특히나 정보를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학회 같은 데 갔을 때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막 수소문해서 막 이메일 같은 거 보내고 그래서 막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모은 정보를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 정보들이 막 사라져 가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또 여러분들이 막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학부 과정이나 석사 다니고 있는데, 석박사 유학에 되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실 테고, 그런 분들 이제 유학 준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현실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을 잡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시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심리학이고 연구를 하는 연구자의 길을 이제 박사 과정을 가게 되시면은 좀 더 본격적으로 가게 되시는 건데 연구자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길의 중간에는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나도 그러면 가야 되나? 왜 가지? 뭐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유학 가려면 돈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대표적인 오해인데 이 오해도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돈 없이도 유학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돈 없었는데 집에서 전혀 저한테 돈 대줄 형편 되지 않았지만 뭐 지금 여기 와서 3년째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유학에 관심이 있는데 해외 거주 한 번도 안 해본 뭐 토종이다. 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굉장히 말 그대로 토종이었고요. 교환학생 그 흔한 뭐 어학연수 교환학생도 안 가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삽질의 시간을 견디면서 결국에는 유학을 가게 됐으니까 뭐 좌절하지 마시고 이 영상 봐보시고요. 또 박사 유학이 장학금 기회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들은 좀 더 정보가 있으신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네,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네, 먼저 그러면은 왜 이제 미국 유학을 제가 갔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뭐 많은 분들이 유학을 가고 싶어 하지만 막 딱히 미국을 꼭 가고 싶다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미국도 하나의 후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미국을 유학을 가는 이유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돈이 굉장히 사실 유학 가는데 중요한 문제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저도 막연히 돈 없으면 유학을 못 가나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돈적인 면에서 미국 유학을 석박사로 가게 되시면 특히 그러니까 석박사 통합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 가게 되시면 풀 펀딩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그 장학금을 받게 되시는데 입학금이랑 또 그 생활비까지 다 지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풀 펀딩은 입학금 플러스 생활비가 저에게 제공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년에 뭐 등록금만 해도 학사의 경우에는 보통 뭐 만불에서 3만불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한 달에 뭐 생활비 적어도 무슨 한국에만 해도 100만 원 넘게 들잖아요. 그 비용들이 다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자격이 돼야겠죠. 근데 합격이 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뭐 제 말은 연구를 하는 환경에 가는 박사 과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원 제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제대로 이렇게 풀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학이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모든 학문에서 굉장히 수준이 가장 앞서 있고 가장 빠르게 앞서 나가는 교수님들 및 랩이 있는 곳이 미국이죠. 그렇게, 왜냐면 미국이 이제 세계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사실 유수의 랩들이 다 포진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뭐 제가 그냥 논문에서 봤던 연구자들 그리고 학회 같은 데서 이렇게 우러러봤던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미국에서 공부하면 누릴 기회가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택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서 많은 정보가 있고 또 한국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많이 네트워크도 구축돼 있고 뭐 예를 들면 한인마트 이런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큰 규모로 뭐 도시 뭐 시카고나 뭐 뉴욕 같은 데에는 잘 구축이 돼 있고 거기에서 일하고 살고 있는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게 미국 그 유학을 생각하기 전에는 별로 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유학을 가고 나서 생활을 하게 되면 중요한 요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인맥적인 요인도 미국 대학을 졸업을 했거나 뭐 석박사를 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있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인맥적으로도 미국 유학은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유학을 고려할 수 있는 타 국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2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를 하지 못하시죠. 그래서 영어 유학을 가능한 국가를 생각해 보니까 영국이나 네덜란드, 독일, 홍콩, 싱가포르 뭐 이렇게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또 돈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이제 우수하면은 뭐 풀 펀딩이 되는 포지션도 있던데 대부분 이제 미국처럼 완전 이렇게 보장되는 것 자체가 되게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 너가 잘 하면은 뭐 돈을 준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돈 걱정을 안 하고 유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다른 나라는 다 낮더라고요. 그리고 언어나 적응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독일에 영어를 쓸 수 있는 뭐 석박사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독일어를 쓰고 영어를 그 생활하는데 잘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영어 한다는 것만 믿고 갔다가는 뭐 나중에 독일 취업을 원하거나 아니면은 독일 생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렇다고 뭐 연구적인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뭐 랩에 제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저런 요소를 생각해 보니까 미국 유학을 가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초이스더라고요. 그렇다면 미국은 또 어떤 학위 체계를 갖고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이랑 같이 그 언더그래주에이신 학사 제도는 4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랑 다른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석사 2년, 박사 뭐 3에서 5년, 뭐 7년 뭐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엔 석사 과정이 없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일반 대학원의 경우 뭐 심리학이나 뭐 공대라던가 뭐 경영학이라던가 뭐 이런 과정들은 PhD 과정이라고 해서 그 석사랑 박사를 통합한 과정으로 뽑아요. 그래서 보통 한 5년에서 6년 정도를 석박사 통합 PhD 과정을 미국 학생이라면 학위 그 학사 과정을 졸업한 이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 그 사람들은 학사 졸업하고 바로 PhD 들어가냐 하면 사실 그렇게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입학률, 그 합격률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래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과 같이 보통 학사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석사를 이렇게 한국에서든 아니면 미국에서든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에 들어가는 경우가 한국인들 뭐 저 같은 또 토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미국인 현지인들조차도 많이들 석사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PhD 과정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 현지 학생들의 경우에는 랩 매니저라고 해서 이게 이제 랩이 있는 실험실이 있는 실험을 하는 그런 학문의 경우에는 행정적인 것도 돕고 뭐 실험 돌리는 것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조교 개념의 일을 학사를 졸업하고 나서 한 1, 2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PhD 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다 덜어 있습니다. 돈적인 면을 또 살펴봐야겠죠. 일단 학사의 경우에는 미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미국 유학 돈 많이 든다 이거는 다 학사 학위의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뭐 최소 15,000에서 5,000불, 5만 불까지 1년에 들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죠. 뭐 5만 불이 한국 돈으로 치면 뭐 많게는 6천만 원 정도가 1년에 든다는 건데 학비만 또 생활비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산층 이상의 부모가 아니면은 학비를 대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석사의 경우에는 풀 펀딩이 지원되는 과정도 있어요. 적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학사랑 비슷하거나 더 많은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 풀 펀딩이 보장되고요. 그 말은 학비도 면제되고 생활비도 면제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학사는 돈이 이 정도 들고 석사는 이렇고 박사는 이러니까 사실 가장 적은 돈을 투자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서 학사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한국에서 석사도 하신 후에 혹은 뭐 연구 경험 동일한 동량 정도 되는 연구 경험을 쌓으시고 PhD 과정을 지원해서 등록금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받아서 다니는 그런 코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원 장학금 체계 같은 경우에는 석사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되는 학교의 숫자가 적고요. 장학금도 적고 풀 펀딩도 뭐 보장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는데 뭐 도시에 있는 들어본 학교들은 굉장히 이거를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돈을 많이 그 특히 외국인 학생들한테 뜯어가는 그런 학위 과정으로 이용하죠. 예를 들면 뭐 하버드 대학 이런 데 굉장히 이름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사 과정을 막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러니까 국제 학생들, 다른 해외에서 온 학생들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금을 엄청 많이 매겨서 돈 내라 이런 다음에 그 돈을 뭐 박사 과정생들 뭐 장학금이나 뭐 연구 패실리티 등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제 쓰는 그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석박사 통합 과정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동일한 과정을 개설하고 있고요. 풍부한 장학금 기회가 있고 또 이제 연구 조교라는 것을 하시거나 수업 조교 같은 거를 일을 하시면은 생활비 및 그 학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학교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뭐 지원을 해서 만약에 되신다면 외부 장학금이나 내부 장학금이나 뭐 교수님이 돈을 받으시면 그 돈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들로 생활비 및 이제 돈적인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받고 석박사 통합 과정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제가 이제 심리학과를 나왔잖아요. 심리학과 석박사 유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학부에서 미국 박사로 바로 가는 방법인데요. 이러면 좋겠죠. 시간도 많이 절약된 거고, 돈도, 뭐, 국내 학부는 미국 학부보다 돈도 적게 들고, 미국 박사는 돈 지원 받을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의 옵션이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바로 학부 졸업 후에 박사를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리고 그 드물게 합격하신 분들도 뭐 해외 교주 경험이 있거나 해외 대학이나 해외 고등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뭐 드물게 그냥 바로 가신 분들 계시는데 사실 국내 석사를 해서 연구 경력을 많이 쌓고 간 경우보다는 어, 뭐 돈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너무 높고 왜냐면은 내국인들이랑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고요. 심리학과의 얘기입니다. 뭐 다른 학과나 뭐 이런 경우는 또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국인들조차도 미국인들조차도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 경험 아까 말씀드린 랩 매니저라는 것을 하면서 쌓으신 후에 박사 입학을 하는 것이 뭐 대세 같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에서도 동일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한국에서 대학이랑 석사를 다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박사를 가는 거예요. 또 이건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국내 학부에서 미국 석사로 가고 그 다음에 미국 박사로 가는 거에 비해서 또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의 경우에는 뭐 역시나 가장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한국에서 일단 여러 가지 조언 뭐 교수님들이라던가 뭐 선배들로부터 얻을 수 있고 또 뭐 직간접적인 정보도 많이 공유 받을 수 있고 하니까 뭐 심리적인 안정에도 많이 기여가 되고 연구 기회도 뭐 제가 메이저리티로서 한국에서 연구를 하면은 기회도 많이 주어지고 또 뭐 이미 랩 같은 게 꾸려진데 제가 대학원생으로 들어가면은 뭐 포스터 발표 기회도 많고 뭐 국내 학회든 외국 학회든 학회 참석 기회도 뭐 충분히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주변에 유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유학을 생각하고 굳게 마음을 먹고 뭐 이거는 나의 이 국내 석사가 미국 박사를 가는 교두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 국내 석사를 들어갔어도 그 석사 생활을 하다 보면 멘붕이 자주 와요. 그러면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그 동기 자체가 되게 상실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하다 보면 뭐 연구가 제 맘대로 안 되고 또 연구자가 뭐 내 길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보상적인 면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하니까 뭐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그냥 취직으로 돌아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또 뭐 경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많이 들고 또 영어, 특히 영어 이게 더 제일 중요한 면인 것 같아요. 영어를 쓸 기회가 부족하니까 계속 그냥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제가 얼마나 공부를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어를 쓸 기회는 확실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미국 석사를 바로 간다 이러면은 만약에 돈을 내고 간다 뭐 이러면은 좀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거에 걸맞은 그런 경험을 또 잘 하셔야겠죠. 이것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정말 그런 미국 석사를 잘 마치고 미국 박사를 가게 되면은 뭐 박사과정, 좋은 박사과정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뭐 미국 석사를 되게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수들이랑 연구를 같이 하면 그 교수들이 저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추천서가 제가 다른 학교를 지원했을 때 그 학교에 이제 들어갔을 때 굉장히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잘하면은 제가 만약에 석사과정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 또 박사과정 오퍼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또 뭐 그리고 이제 영어 실력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늘어날 수 있고 또 현지에서 연구하면서 뭐 잘하면 굉장히 양질의 연구를 되게 괜찮은 저명한 연구자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망했다 이러면은 또 굉장히 이제 후회만 하면서 또 박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은 굉장히 이제 많이 들 가능성이 크고 그거에 비해서 뭐 외로움 같은 거를 크게 느끼거나 아니면 미국 생활 자체에 대해서 되게 적응하기 힘들어해서 회의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이게 뭐 다 장단점이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택해서 유학을 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좀 쓰게 된 것은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경험을 쌓았고 또 국내 석사를 하면서 제가 진짜로 박사 과정을 가고 싶은지 공부를 더 하고 싶은지 이런 것도 숙고해보는 시간도 가졌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연구 경험도 쌓았고 또 뭐 이런 경험들을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래서 이제 석박사 통합 과정을 합격해서 그 입학을 하게 되면은 풀 펀딩이 지원이 되는데 풀 펀딩이 지원되는 방식은 대체적으로 이제 RA나 TA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 등록금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 등록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생활비의 경우에는 이제 뭐 한국에서도 대학 다녀시다 보면은 그 조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연구 도와주시고 또 학교 행정 같은 거 도와주시는 그런 조교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A의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이 만약에 펀딩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면,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연구재단, 연구과제 이런 거를 많이 따셔갖고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은 그 RA 포지션을 이제 제가 딱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도 교수님 연구를 같이 도우는 것만으로도 생활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부수적으로 연구실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가서 실험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잡일 같은 걸 하게 되겠죠. 그리고 TA 같은 경우엔 티칭 어시스턴십인데 이거는 그 학부생 수업에 조교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수업마다 조교가 있지는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업마다 수업 조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뭐 채점이라던가 시험 채점이라던가 뭐 과제 채점 혹은 뭐 튜터링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받아주고 또 시험 전에 리뷰 세션이라고 해서 복습 차원으로 뭐 시험 대비도 해주고 뭐 이런 약간 학습 도우미 같은 역할을 학습 도우미 및 뭐 잡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일에 뭐 일이 막 엄청 어렵고 뭐 힘든 거는 아닌데 그래도 그 좀 잡스러운 일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을 쓰는 거니까 뭐 그렇지만 그래도 돈을 받는 차원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근데 이제 펠로우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음, 사립대의 경우 특히 학교 차원에서 나오는 펠로우십이 있어요. 이걸 만약에 제가 받았다 이러면은 RA나 TA 같은 조교, 잡일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 현지 애들은 한국 애들에 비해서
그리고 한국 애들은 정보가 없어서 못했지만 현지 애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사립대를 주립대보다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만약에 랭킹이 뭐 엄청 높은 주립대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도 합격했고 또 뭐 이름 좀 들어본 사립대도 합격했다. 이러면 사립대를 많이들 가요. 왜냐하면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부 이런 것도 많이 돼서 돈이 학교 차원에서 되게 많기 때문에 어, 이런 수업 조교, 뭐 연구 조교 이런 거를 좀 상대적으로 덜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립대를 현지 애들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그리고 또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에 살면거나 아니면 뭐 학부 과정 같은 경우가 좀 대학원 과정에 비해서 그 입학 그 성적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인식이 주립대보다는 사립대가 좀 더 좋고 좀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내 장학금도 펠로우십에 포함되는데 뭐 예를 들면 삼성 장학금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 본인이 굉장히 엘리트시고 뭐 그러시다면 이미 이런 유튜브 듣지 않으셔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테고 또 정말 이제 열심히 해갖고 모든 많은 영유 경력을 쌓으면 여기에 이제 운 좋게 굉장히 잘 선발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워낙에 선발되는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해도 이제 경험 삼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막 이게 막 꼭 정말 어 내가 이 국내 장학금을 못 받으면은 이 프로그램에 못 가고 막 이러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참고적으로 보시고 본인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지원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문제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또 특히 국내 학부나 석사를 하고 바로 미국에 가는 경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필수적으로는 학사 학위가 있으셔야 돼요. 석사를 지원하든 박사를 지원하든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GPA 그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 합격자의 GPA가 3.7 정도 된대요. 4.0 만점에. 이런 4.5 만점을 갖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한 3.9에서 4.0 정도라는 거죠. 굉장히 높은 학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학점이 3.7이었어요. 4.5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높은 학점 아니었는데 뭐 합격했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요소를 다 봐요. 미국 대학원 입학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학점이 높으면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좋은 점수 받아 놓으시면 좋죠. 그렇지만 이게 막 완전 필수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GRE라는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을 치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점수가 있어야 돼요. GRE 점수가 있어야 되고 또 토플 점수가 있어야 돼요. 토플 점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영어 성적에 대한, 그러니까 영어 실력에 대한 시험이고요. GRE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학원에 입학하는 서류로는 당연히 요구하는 점수겠죠. GRE는 뭐 버벌이라는 영역이랑 매스라는 영역이 있는데 뭐 네, 시험 공부해갖고 시험 점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력서는 레주메라고도 하고 CV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이력서에 뭐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과정에 다녔고 어떤 연구 경력이 있고 무슨 퍼블리케이션 뭐 출판된 논문이 있고 뭐 학교 발표는 무엇을 했고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하는 이력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SOP라고 해요. Statement of Purpose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에세이예요. 그래서 그 줄글 형식으로 본인이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거를 한두 페이지로 정리해서 내가 왜 이 대학원 과정에 입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에세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천서도 중요해요. 추천서는 보통 뭐 3에서 5개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뭐 보통의 경우에는 학사 졸업의 경우에는 뭐 학사 지도 교수님 또 뭐 석사 지도 교수님 뭐 이렇게 이제 한 3명 정도를 어, 추천을 받아서 추천서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장되는 사항은 라이팅 샘플이랑 GRE 서브젝트 시험 등등이 있는데요. 라이팅 샘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논문을 쓰셨으면은 논문 실적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요약한 요약본이나 이런 거를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학회를 갔다. 근데 그 학회에 애브스트랙트를 뭐 좀 길게 뭐 한두 페이지 뭐 공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좀 길게 써서 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지원 시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GRE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GRE가 필수적으로 모든 대학원 입학 지원생들이 치러야 하는 그런 벌벌 영역이랑 매스 영역이랑 라이팅 영역이 있고요. 서브젝트라고 뭐 예를 들어 사이콜로지 뭐 다른 과목 여러 가지 뭐 케미스트리 이런 거를 그 과목을 전공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는 그런 시험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GRE 서브젝트는 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뭐 있는 게 나은 정도인 것 같아요. GRE 서브젝트도 기회가 되시면 보셔서 지원서에 같이 첨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드려야 될 게 그 지원하는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야 돼요. 이거는 뭐왜 중요하냐면 그 약간 비공식적으로 먼저 알리는 거예요. 제가 뭐 그리고 또 이 과정이 혹시 뭐 TO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 전에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박사과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사학위만 가지고도 지원이 가능한데 학점의 경우에는 또 뭐 최소 3.0 정도의 미니멈을 요구하는데 네, 뭐 저는 이제 3.7이었어요. 4.5 만점에. 그래서 4.0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학점이 뭐 경쟁력 있는 차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합격을 한 거 보면은 뭐 GPA가 이제 완전 엄청 낮지만은 않으면은 그렇게 엄청 뭐 불합격 요인이 정확히 딱 되는 거는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G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 영역, 수학 영역, 라이팅 영역이 있고요. 토플은 이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있고 토플은 이제 미니멈 점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20점 만점인데 80에서 한 100점 정도의 미니멈을 넘겨야 돼요. 근데 이건 학교마다 달라서 각각의 학교 홈페이지에 지원하고 싶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또 GRE 서브젝트 시험은 뭐 전공별 대학원 입학 시험인데 심리학도 있고 이제 응시는 뭐 굳이 꼭 안 하셔도 되고요. 연구 실적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합격 요소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박사, PhD, 석박사 통합 과정 지원하는 경우에는 석사 졸업했던지 국내에서 석사 졸업을 했던지 간에 연구 실적이 없으시면은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 경력은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라이팅 샘플 같은 걸로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연구 실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거는 뭐 국내외 학회 포스터 발표한 거, 구두 발표한 거, 또 학위 논문 낸 거, 학회 발표 논문 낸 거, 국내 논문 낸 거, 국외 논문 낸 거, 학회지 낸 거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통계 프로그램 알고 있는 거, 또 프로그래밍 뭐 예를 들면 파이썬이나 뭐 C 언어나 이런 거 잘 다룰 줄 아시면 이런 것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CV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수상한 거, 뭐 예를 들면 우수 발표상, 뭐 트래블 어워드 이런 거 받으셨다 이러면은 그것도 CV에 넣으셔야죠. 그래서 이제 CV 같은 경우 이게 이력서는 그 CV 뭐 이그젬플 이런 식으로 구글에 치셔서 좋은 이력서 이그젬플 이런 거 많이 찾아보셔서 그 고치시고 하시면 금방 마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 박사 지원하는 게 영어로 연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그 발표랑 영어로 된 논문을 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영어로 된 그 논문을 쓴 그리고 영어로 된 발표를 한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셔야 되고 또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걸 이렇게 어필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영어를 써서 미국의 학회를 가서 포스터 발표를 했다. 이러면 그 실적을 SOP 이런 데에다가도 적어야 되고 이력서에다가도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적들을 정리해서 뭐 영어로 된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다. 이렇다면 그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라이팅 샘플에다가도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좋겠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그 본인이 연구를 하면 그 연구의 그 결과가 갖고 오는 이론적인 방향이 있잖아요. 그게 입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도 이걸 몰랐는데 막 유학을 사실 저는 2번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제가 합격한 연구실들이 어딘가를 살펴보니까 다 이제 그 제가 논문을 썼던 그리고 제가 썼던 논문의 그, 그 주장과 일치하는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계신 랩에서 다 인터뷰 연락이 오고 결국 뭐 예를 들어 뭐 동물들이 공격성을 보이는 건 뭐 본능이다. 뭐 이런 취지의 논문 썼어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 분명히 학계 내에서는 또 동물들이 공격성을 보이는 건 뭐 사회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제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만약에 뭐 동물 연구를 하는 모든 그 랩에다가 다 지원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합격하는 데는 동물의 공격성을 보이는 이유는 본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랩에서만 연락이 오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본인의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주제, 이론적인 방향 이런 것에 대한 지각이 확실히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그 입학할 때도 그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고려를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랩 생활에 대해서 연대기적으로 요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석사 과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적은 경험만 했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학위를 딴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걸 얻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걸 얻어간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가 했다는 거를 이렇게 그게 뚜렷한 뭐 논문이나 이런 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SOP나 뭐 이력서나 이런 요인들로 충분히 어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잘 정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은 조언을 받아서 어, 정말 많은 노력을 석사 동안에 했구나 아니면 많은 노력을 학사 연구생을 하면서 했구나라는 것을 지원 학교에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플이랑 GRE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영어를 위해서 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의사소통의 증명 도구죠. 그리고 뭐 14가지 영역이 있는데 토플 점수 따기 힘들죠. 토플 시험이 토익과 다르잖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시험이고 저도 실제로 10번을 봤어요, 시험을. 그래서 10번의 도전 끝에 결국에는 어, 제가 원하는 점수 뭐 이제 총점은 103점을 받았고 스피킹 같은 경우는 26점을 받아서 이제 성공적으로 제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학을 2번 지원했었다 그랬잖아요. 재수했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지원했을 때는 토플 점수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90점대였고 특히 스피킹은 한 22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제가 인터뷰 요청을 하나를 받았었는데 그때 인터뷰를 하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 뭐 너 혹시 토플 새로 본 점수 있냐고 해서 없다고 하니까 뭐 나는 네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너가 만약에 입학하면 바로 TA 같은 거 그 수업 조교를 해야 되는데 너의 영어 말하기 점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이대로는 뽑을 수가 없다면서 결국에는 불합격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이런 예와 같이 이게 학교 차원에서는 그 토플 미니멈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수업 조교를 하려면은 그 스피킹 점수가 모자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토플 스피킹 점수는 이제 보통 24점 정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24점 이상은 받으시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반면에 이제 영어권 국가의 학부를 졸업한 경우에는 토플 점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딩 라이팅의 경우에는 뭐 한국 학생들의 경우는 리딩 실력은 좋죠. 근데 라이팅은 좀 덜 하겠지만 이거는 연구 실적을 쌓는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문을 읽으려면 리딩 실력이 뭐 늘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논문을 쓰려고 하면 라이팅 실력이 늘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 실적 쌓으면서 이제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지만 합격해서 들어가고 나면 또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뭐 합격을 위해서는 일단 그렇단 말씀이고요.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그런 연구 조교 지원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대학에 지원한 후에 이제 만약에 요청을 받을 인터뷰 요청을 받잖아요. 받거든요. 이제 인터뷰 하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뭐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특히 처음에 지원할 때는 사실 영어를 잘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정말 인사말 정도만 영어를 할 수 있었고, 그 이상은 그냥 정말 한국 토종처럼 대화를 외국인이랑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수님이랑도 말을 못하죠. 그래서 진짜 스카이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얘기를 할 때도 막 종이에 쓴 그런 스크립트를 막 읽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실력이 안 되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불합격 맞고 나서 너무 충격을 먹어서 그 이후에는 저는 사실 어학원 같은 데를 엄청 많은 돈을 주는 데를 다니면서 그 원어민이랑 막 한 시간 정도 얘기하고 막 일주일에 뭐 세 번, 뭐 한 시간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월스트리트 잉글리시 같은 데 있죠.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인가요? 뭐 거기서 그런 거랑 비슷한 데 찾아가지고 막 학원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전화 영어도 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화 영어가 훨씬 더 어, 도움이 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음, 적어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받았을 때 말로 내 연구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연구에 너무 몰두하고 대학원 생활에 빠져 있다 보면 이런 준비도 이렇게 간과하게 될 수가 있어요. 저처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각오를 하시고 영어 실력을 늘 염두에 두고 영어 말하기랑 뭐 여러 가지를 다 동반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이제 리스닝의 경우에는요. 솔직히 리스닝이 이제 가장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이렇게 유학 준비 및 합격에는 덜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뷰할 때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첫 번째 지원했을 때, 첫 해 지원했을 때 그때는 정말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래도 뭐 일단 해보자 이런 방식, 이런 마음으로 지원한 거는 지원한 거지만 그래도 교수님 말은 잘 알아들어야겠죠.
근데 이제 리스닝이 막상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 굉장히 큰 벽으로 다가와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합격해갖고 미국에 와갖고 이제 첫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뭐라 뭐라고 하는데 교수님의 말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같은 동기 애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인터뷰 처음에 갔을 때도 그 인터뷰 같이 하는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뭐 무슨 미드 얘기, 뭐 음식점 얘기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저는 토플 리스닝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게 생활 리스닝이랑 토플 리스닝, 토익 리스닝은 차원이 다른 거구나. 그래서 정말 좌절을 했었는데,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죠. 리스닝은, 유학을 준비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영역일 수도 있지만, 어,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해진다. 나중에 생활을 위해서.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 말 못 알아들으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꾸 이제 다른 사람 말에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에 그냥 따라가는 역할만 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교수님들이 너는 왜 이렇게 또 적극적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스닝이 만약에 근데 제가 확신을 갖고 잘 들어가지고 잘 이해를 했으면은 또 뭐 솔짓 발짓이든 뭐 저질 영어로든 간에 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리스닝 게을리 하지. 그리고 또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유학 준비할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 비용 이제 이 얘기는 유학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 데는 얼마가 들까가 아니라 준비하는 데 얼마가 들까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년 정도를 유학 준비를 했잖아요. 준비만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었고요. 또 서울에 있는 석사 과정을 다녔어요. 그렇다 보니까 졸업을 해도 사실 그냥 학위가 끝난 거고 생활적인 부분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크게 뭐 부담이 되고 막 고향에 다시 내려가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석사를 다니면서 뭐 과외하고 이러면서 돈을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 돈을 많이 쓰게는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돈을 썼냐면 토플 GRE 응시하는 돈 들였고요. 저는 토플 10번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토플 한 번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170불이었어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은 190불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20만 원에 10번 보면 200만 원 든 거잖아요. 엄청나죠? 또 GRE도 190불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몇십만 원이에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시 비용만 해도 많이 들고요. 또 토플 GRE 학원 다니는 경우 많죠. 이게 물론 혼자서 준비할 수도 있죠. 근데 솔직히 효율적인 면으로 따졌을 때 특히 GRE는 학원을 다니셔야 훨씬 더 빨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그래요. 그래서 학원은 그래도 제가 다니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유학 준비에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만 하다가 이걸 다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연구 실적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막 시험 준비만 하다가 막 세월라 내어라 해버리면은 너무 이제 우울함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진짜 가장 빡세고 가장 유명한 학원에 가셔서 빨리 끝내는 게 저는 비용적이든 시간적이든 더 절약하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비용이 들고 또 이제 SOP랑 컨택 메일 보내야 되잖아요. 나 영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유학 준비할 때 저 같은 토종의 경우에는 제 영어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문 교정을 받아야 돼요. 영문 교정 같은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어디서 받았냐면 에디티지란 사이트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뭐 퀄리티 괜찮고 했는데 이것도 뭐 예를 들면 제가 SOP를 썼어요. 어느 학교를 위해 썼는데 다른 학교를 위해서 또 SOP를 고치잖아요. 고치고 나면 그 고치게 된 그 SOP의 내용이 또
또 제가 추가한 문장에 또 자신이 없으니까 또 교정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 번, 두 번 받고 여러 번 받고 이러다 보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전 썼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가 들었고요. 또 이제 대학 입학 원서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거기에도 돈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희 뭐 대학 입시할 때 수시 지원했을 때 돈 들었잖아요. 똑같이 돈이 들어요. 학교당 저는 한 70불에서 120불 정도 냈고요. 이것도 제가 첫 번째 지원할 때 10개, 두 번째 해 지원할 때 10개 지원했는데 총 20개 학교에 지원한 건데 그럼 또 그 정도 돈이 드는 거고요. 또 이것도 이게 뭐 비용이라고까지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지만 뭐 만약에 미국 박사 자체가 목표시라면 국내 석사도 비용의 하나겠죠. 그럴 때 이제 국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비용 뭐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내가 어떤 조교나 장학금 혜택을 받나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학비는 면제를 받았고요. 또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연구과제에 참여를 해서 한 몇십만 원 규모로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주는 정도의 돈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이것도 다 다른데 스타이펜드라는 생활비를 한 1,700에서 한 3,000 불 사이로 그 지역이나 뭐 도시냐 시골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그 도시에서 잘 그래도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돈을 주거든요. 그 돈에 그 비하면은 국내에서 받았던 돈은 굉장히 작죠. 근데 그래도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뭐 그냥 네 그렇게 살았죠. 그냥 학생으로 산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런 정도의 돈을 드는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유학 준비 기간이 이제 저처럼 발생한다면 근데 발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바로바로 막 국내 석사 졸업하자마자 막 학사 졸업하자마자 바로 박사 가고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무니까 만약 준비하는 기간이 발생한다면 그동안의 뭐 생활비 또 뭐 생활 기반 만약에 제가 저희 고향이 지방이다 이러면 또 지방에 내려갔을 때 뭐 그 GRE 준비, 토플 준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 다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그런 거를 다 현실적으로 고민해보고 내가 유학을 정말 시간을 두고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것도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마스터 플랜 한번 짜드리면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사 3, 4학년 또 휴학도 뭐 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휴학 안 했는데 휴학 한 학기 했었어요. 그 유학 준비한다고 GRE 시험 본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시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를 들어가죠. 석사 했고 그다음에 또 유학 준비하는 기간이 또 따로 발생할 수 있죠. 저처럼. 를 지원을 했어. 근데 이제 인터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원하면 바로 뭐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한국 대학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다 스카이프로든 직접 오라든 어떻든 간에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이제 합격이 되면은 이제 가시는 거고 불합격 되시면 다시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첫 해에는 어, 망해서 그런지 이제 스카이프로만 인터뷰 요청을 딱 한 번 한 학교에서 받았고요. 이제 결국 불합격을 했고 아까 같은 영어적인 문제 때문에 불합격을 했고 이제 다시 1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뭐 영어 실력도 늘리고 이것저것 이제 토플 점수도 만들고 하면서 인터뷰를 두 번째 학기에서는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두 개 학교에서는 직접 와서 구경하라는 오퍼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에 발생되는 뭐 항공비나 뭐 호텔비나 이런 거는 일부 정도 다는 못 지원 받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직접 미국에 가가지고 한 1월 정도에 미국에 가서 다른 학생들 인터뷰하는데 저도 같이 가서 인터뷰하면서 학교 소개도 받고 또 대학원생 집에 묵으면서 뭐 소개 프로그램 소개도 듣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그 겨울 시기에 인터뷰 요청을 받아서 미국까지 갔다 오신다면은 이거는 어떤 학교로든 결국에는 가신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망조가 보이는 경우에는 어, 만약 그 인터뷰 요청을 못 받죠. 그러면은 이제 음, 그 스카이프로만 받거나 받아도 이제 막 되게 회의적인 그런 피드백만 얻다가 결국에는 한 군데도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비일비재하고요. 제가 진짜 엄청 오랫동안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정말 빨리빨리 잘 가신 분도 계시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진짜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 4학년 휴학 시기에 제가 뭘 했냐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GRE 시험 봤어요. 왜냐면 토플은 이제 유효기간이 2년이라서 만약에 국내 석사를 하신다면은 석사를 끝낼 시점이 되면은 또 토플을 또 다시 봐야 돼서 토플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GRE는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점수를 받아 놓으면은 5년 동안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나서 그냥 그러면 난 유학을 가고 싶으니까 아예 그 처음부터 그냥 그 토플 시험 아니 GRE 시험 치자 해서 휴학해서 GRE 시험을 봤었고요. 그때는 또 GRE가 그 형식 같은 거를 바꾸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GRE 시험이 되게 어려워지려는 찰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려워지기 전에 시험 보려고 시험 봤었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학사 3, 4학년부터 토플 GRE 시험 보고 또 GPA 또 이제 관리하면서 좋은 성적을 확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부생 RA 활동을 해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해요. 만약에 본인의 학교에 좋은 연구실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니면 비슷한 분야라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무조건 면담 신청이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런 연구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라도 뭐 RA로 참여할 수 있냐? RA라고 하는 개념이 생소하면 뭐 혹시 뭐 박사님의 연구를 도와드릴 수 있냐? 뭐 교수님의 연구를 도와드릴 수 있냐?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도와서 연구하고 또 이게 뭐 본인의 학사 졸업 논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졸업 논문을 정말 하이 퀄리티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졸업 논문을 가지고 뭐 국내 학회든 국외 학회든 가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기회 없는지 또 실정이 어떤지 여쭤보고요. 또, 또 추천하는 거는 관심 교수님이 참여하는 학회를 이렇게 같이 따라가서 참관해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그 학회에 이제 본인 교수님뿐만 아니라 비슷한 분야를 하는 다른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이제 본인 연구하는 거 발표하고 근데 그 연구가 굉장히 이제 프레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냥 정말 연구한 거를 아직 최 논문이 되기 전에 발표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주제를 연구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개념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한국에서 한다면 특히나 학회를 그냥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가보는 거를 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가서 본인의 연구 관심사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너무 구체적일 필요는 없지만 해놓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국내 석사를 가셨다 이러면은 이제 석사과정 다니면서 연구 실적 쌓아야죠.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국내 학회지든 국외 학회지든 논문을 내셔야 됩니다. 이게 국내 논문이라도 논문을 냈었으면 안 낸 것보다 훨씬 더 연구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물론 국내 논문을 막 한글로 내셨으면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실의 교수님이 그걸 읽으실 수가 없겠죠. 그냥 제목만 보고 그냥 저런 연구했구나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냥 졸업 논문만 있는 것보다는 논문을 내야지 훨씬 더 논문을 낸 경험이 있구나 이런 걸 인정받는 거고요. 또 연구 실적 그 학회 참여도 굉장히 중요해요. 연구 실적의 차원에서. 왜냐면은 그 국내 학회든 국외 학회든 포스터 발표 이런 거 하면은 그 자기 연구를 이렇게 말로 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연구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훈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거를 영어로 다 잘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구두 발표 이제 기회가 되면 다 하시고요. 이거를 다 또 그 CV에 업데이트를 하세요. 그리고 영어 이력서를 CV도 영어로 된 거를 작성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때그때 뭐 포스터 발표했으면 그 포스터 발표한 거 바로바로 또 업데이트 이력서에다가 다 해놔가지고 내 이력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질 수 있겠다는 거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석사 과정을 밟으시면 굉장히 좋고요. 제가 연구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처음에는 논문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또 그게 또 영어로 돼 있으면 일단 해석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한 페이지 읽는데 한 시간씩 걸리고 진짜 한숨이 나와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참고 계속 읽다 보면은 어, 이 학계에서는 어떤 연구의 그 질문들이 있고 어떤 연구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가 이런 동향 같은 게 파악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은 그,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그 논문을 어쨌든 이게 질이 낮든 질이 좋든 간에 계속 읽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근데 거의 뭐 석사 졸업할 때 됐는데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아직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뭘 연구하는지 아직 감도 파악 안 되고 논문은 여전히 어렵다 이러면은 석사 생활을 솔직히 잘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본인 연구 주제, 연구 분야에서는 어떤 유수한 랩이 있고 어떤 교수님들이 무슨 연구를 하고 이런 정도의 감은 잡힌 상태로 졸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감이 없으시면은 유학을 지원할 때도 그냥 랭킹에 의존해가지고 아무 랩이나 막 좋은 학교 그냥 막 지원해가지고 그냥 다 돈만 날리는 그런 그냥 이렇게 처음에 그냥 초장 아웃되는 그런 지원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음, 국내 석사까지 가서 연구 실적을 쌓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으면은 어, 그 정도의 노력은 꼭 하셔야 되고요. 또 영어 공부 게을리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근데 좀더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보다는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거 추천해요. 예를 들면 미드 같은 거 막 영어 자막만 키고 본다던가 뭐 논문 같은 거 영어 논문 일주일에 한두 개라도 꾸준히 보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이런 거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석사 뭐 막학기라던가 아니면 석사 졸업하고 난 이후에 유학 준비를 하실 때는 이제 각각의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연구실이 이제 뭔지부터 일단 찾아야 돼요. 그런 것도 감이 일단 안 온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냥 막연히 유학을 하고 싶지, 내가 어느 연구실에 지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은 일단 너무 좌절 마시고 어느 학교가 있고 뭐 어느 나라 미국에 이제 어느 학교가 있고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그 학교는 어디 있고 또 어느 교수가 무슨 랩을 차려갖고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엑셀 파일 만들어요. 그래서 엑셀에다가 하나하나씩 뭐, 뭐 예를 들면 뭐 하버드 대학에는 무슨 연구를 하더라.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제 프로그램을 클릭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교수가 있는지 보고 그 교수들의 어떤 그 연구 키워드 같은 게 보통은 다 적혀 있어요. 자기는 뭐 예를 들어 뭐 디시전 메이킹 연구한다, 뭐 뭘 연구한다 이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밑에 본인의 이력 밑에 딱 적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체크하면서
하나하나씩 그 엑셀에다가 파일에다 이렇게 옮겨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요. 다시 한번 내가 업데이트 해놨던 교수님들 그 이름 같은 거 구글에다가 다시 쳐본 다음에 그 사람들 무슨 논문 냈고 이런 것도 다 저장해가지고 진짜 관심 있으면은 다 리뷰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 한 2달 정도 꼬박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별로도 찾아봤고 또 제가 자주 본 논문의 그런 자주 본 저자들 있잖아요. 유명한 저자들의 그런 이름을 이제 구글에다 검색해가지고 홈페이지 가보고 가서 이제 논문 다운받고 혹시 제가 못 본 논문 있으면 다시 보고 또 해갖고 하나하나씩 엑셀에다가 업데이트하고 또 그 학교의 뭐 토플 미니멈 점수 또 그 학교의 행정적인 그런 요인들 뭐 성적표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엑셀 파일로 남겨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셀 파일에 따라서 그 지원 마감일에 맞춰가지고 SOP도 준비하고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는데 유학 준비만 하고 있으면은 사실 충분히 혼자서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확신이 들었어요. 만약에 나는 어느 학교에 누구한테 딱 지원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한 9월쯤 한 8월, 9월, 8월 말 9월 이럴 때 교수님한테 메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학생 혹시 뽑냐? 나는 누구누구고 무슨 연구를 했고 내 이력서는 여기 있는데 혹시 학생을 뽑을 계획이 있으시냐? 있으시면 난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다 공손히 메일을 써가지고 보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답변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굴럭 뭐 이러고 아무 그런 디테일한 답장을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합격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간 보는 개념도 있어요. 컨택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해에 지원했을 때는 제가 석사 때 연구했던 연구 주제를 좀 바꾸고 싶어서 박사 때는 바꾸고 싶어서 막 바꾸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 연구실에 지원을 했더니 그냥 다 관심 없고 뭐 친절하신 교수님들만 답장 안 오는 경우도 있었고 답장이 와도 그냥 그래 뭐 잘해 그래 잘해봐 뭐 그냥 기대할게 뭐 이렇게 별 코멘트가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다 실패를 하고 나서 2번째 해에는 그러면은 내 연구 실적이 되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랩에다가 지원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연구 실적도 굉장히 잘 또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고 좀 더 그 교수님한테 와닿을 수 있게 막 나는 이런 키워드를 연구를 했고 막 또 그게 이제 본인이 연구하시는 것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으니까 저도 할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장문의 이메일을 또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하려고 했죠.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들이 굉장히 또 길게 오신 경우도 많고 답장이 다 왔고 막 너무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컨택 메일도 그냥 컨택 메일 보내야 된대 이러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나 보다. 내가 안 보내면 다 보내니까 나는 안 보내면 안 되겠지. 이래서 막 그렇게 보내는 건 안 보내는 것만 못 하고요. 되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본인의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학생이 근데 그렇게 열심히 보여줬는데 미안한데 우리는 학생 안 뽑는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확인하는 경험 만약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지원하면은 돈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지원을 그 컨택 메일을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토플 GRE 점수 이제 마지막으로 확보를 해두셔야 되고 또 이제 토플 점수, GRE 점수 이런 거를 학교에다가 이제 보내는 과정도 있어야겠죠. 리포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리포팅 하는데도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 다 고려해서 만약에 지원 마감일이 뭐 12월 1일이다 이러면 11월까지는 시험을 다 보시고 성적을 확보하시고
한 11월 한 10일경 이럴 때는 적어도 그때는 성적표를 보내주셔야 되겠죠. 그 지원하고 싶은 학교에요. 그러시고 이제 인터뷰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스피킹 특히 이제 인터뷰라는 건 말하고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솔직히 인터뷰까지 갔으면은 받게 되는 질문은 굉장히 뭐 심플한 질문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너의 연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뭐 그리고 너는 왜 미국에 오고 싶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냥 되게 심플한 그런 질문들이니까 사실 교수님 말을 막 완전 질문을 못 알아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근데 네, 교수님들이 이제 본인들도 뭐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자기한테 질문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 드리면 교수님들이 막 대답을 하시는데 그 말도 잘 알아듣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런 거 그런 본거를 불상사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런 불상사 대비해서 리스닝 실력 늘려 넣으셔야겠죠. 뭐 어쨌든 간에 하셔야 될 게 스피킹 그 인터뷰 대비해서 스피킹 실력을 어떻게 늘리시냐면은 이게 어, 최소 3개월은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 연구를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지 아예 못했었어요. 너무 한국 토종이고 해외 거주 경험도 없다 보니까 그냥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더듬더듬 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첫 번째 입시를 실패하고 나니까 두 번째 해에는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그 아까 말씀드린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 같은 것도 다녔지만 그거보다 저는 사실 솔직히 엄청 싼 그 전화 영어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 영어가 아니라 스카이프로 하는 영어죠. 이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그 영어로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그 기간이 3개월 이상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 뇌가 바뀌는 시간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연구자들도 막 밝혔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내가 그냥 뭐 운동을 한다고 쳐도 그게 뭐 예를 들어 춤을 배우고 싶어. 근데 춤을 그냥 유튜브 영상 보고 따라한다고 그 사람이 추는 것처럼 잘 되지 않잖아요. 이게 몸이 체득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해야 진짜 이게 내가 정말 추는 것처럼 되는 거지. 남을 춤을 따라하는 것처럼 되지 않잖아요. 영어 말하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진짜 말하기라는 그 혀 등 뭐 여러 가지 기관을 써갖고 운동을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뇌가 이게 진짜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정말 운동 그 근육 키우는 것처럼 꾸준히 정말 그 많은 시간을 투여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매일매일 같은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막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에서 다 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3개월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 돈 다니고 그 끝나고 나서 정말 본격적으로 인터뷰 준비할 때는 그 스카이프로 하는 화상 영어를 하루에 뭐 1시간씩 주 5일 하는 그런 걸 했어요. 굉장히 빡세죠. 근데 그거를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냈었는데 뭐 합리적이죠. 괜찮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좀 더 돈 내고 꾸준히 하루에 1시간씩 꼭 연습할 수 있게 연습하니까 그래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꼭 내가 진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연구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그럼 그러면은 이게 인터뷰 준비니까 계속 그 인터뷰 질문 맞춰갖고 준비만 하면 되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막 Hi, 뭐 How are you? 그리고 뭐 되게 그냥 일상적인 말도 되게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게 그냥 편한 대화를 하는 그런 프리 토킹 시간도 그 화상 영어를 통해서 확보해야 돼요. 제 말은 한 30분 정도는 늘 인터뷰 준비를 하시고 한 30분 정도는 프리 토킹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화상 영어를 한 3개월 이상 하시면 충분히 일상적인 언어로 자기 연구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SOP 작성하고 라이팅 샘플도 준비하고 영어 논문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로 된 논문을 두 번째 지원할 때 그 억셉트를 받았었어요. 한 11월 달쯤에 받았어가지고 뭐 좋은 저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게 영어로 된 그 저널에 내가 논문을 이제 출판할 게 있다. 이게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까지는 아닌데 많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도 있고 또 아까 연구 내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를 제가 원래 했던 연구와 좀 많이 매치를 시켜서 비슷한 랩에 지원을 하고 이런 전략들이 먹혀서 결국 두 번째 해에 한 5개 정도 학교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됐고 결국 그 중에 한 군데를 택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합격을 하고 또 불합격을 한 요인이 뭔가 저도 이제 일반적인 요인이 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 생각에 합격 요인은 일단 리서치 핏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논문 실적이나 논문의 내용 있잖아요. 이게 그 제가 지원한 연구실의 그런 연구 뭐 철학이라던가 이론적 입장이 굉장히 맞는 경우에 굉장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그러면은 제가 만약 논문 실적을 쌓았으면 이 논문 실적 그 논문 내용에 부합하는 그 연구를 하는 랩이 어딘가를 참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왜냐면 논문을 쓰면서 참고 문헌 같은 거 작성하면서 이건 누가 썼나 이런 거 다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제가 만약 어떤 거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어떤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을 지지하는 랩은 다 유럽에 있어. 미국에 없어.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잘 찾아보면 미국은 하도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정말. 정말 이렇게 제네럴한 주장이라도 맞으면 거기 지원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원하시고 또 다른 경우에 이제 리서치 핏이 맞는다는 거는 또 뭐 지도 교수가 새롭게 펀딩 프로젝트 이제 연구 과제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의 내용이 이제 본인의 연구 경력이랑 일치하는 경우는 굉장히 행운이죠. 그리고 돈 같은 것도 더 이제 연구하면서 잘 그 수업 조교를 하지 않아도 연구 조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옵션이니까 이런 경우로 합격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SOP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연구 관심사를 적었는데 그게 이제 지도 교수와 잘 맞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실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 지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만약에 제가 논문 썼는데 그게 교수님의 뭐 마음에 드는 경우도 왕왕 합격을 하겠지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좀 설득력이 약한 그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원 연구실이 막 알고 보니 뭐 1년 전에 미국 학생을 3명을 뽑았더라 이러면은 그 다음 해에는 아무래도 학생을 뽑는다고 말은 하더라도 한 명만 뽑거나 아니면 아예 안 뽑고 이런 경우가 많겠죠. 왜냐면은 작년에 갓 들어온 학생들 케어해야 되니까 교수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처럼 뭐 한 학기에 막 세네 명씩 맨날 석사과정생이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이랑 달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박사과정이 한 지도교수 밑에 박사과정생이 한 세네 명 많으면 한 10명 정말 많으면 10명 적으면 한 세네 명 정도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학생을 작년에 뽑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안 뽑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근데 물어보셔야 돼요. 직접 이메일 통해서 물어보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TO가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으면은 이제 지원을 하셔야죠. 또 이제 연구비도 어떤 연구실의 경우에는 연구비가 없으면 아예 학생을 안 뽑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조금 더 연구실 자체가 좀 유명한 연구실이고 교수님의 경력이 오래되신 경우에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또 너무 이제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음, 본인이 이제 연구 그 규모 자체를 유지를 해오던 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규모에 맞게 그 부여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연구비를 뭐 10억 규모로 계속 유지를 해오셨어. 근데 연구실 같은 데에서 그래서 뭐 그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랩 매니저도 있었고 또 랩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뭐 몇 번 몇 시간 동안 연구실 지키면서 뭐 실험 같은 거 해주고 막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입장에서. 근데 돈 사정이 맞득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학생을 많이 뽑고 싶으셔도 그 규모에 맞게 그 연구실을 잘 운용할 수 있는 대학원생의 수가 만약에 2명이다. 근데 이미 2명의 대학원생이 다니고 있다. 이러면은 펀딩이 없어서 돈을 줄 수 없어서 너를 못 뽑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근데 어떤 연구실은 교수님이 따로 연구비를 따지 않아도 그냥 학교에서 주는 돈으로 충분히 학위 과정을 마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인문사회 전공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충분히 잘 유지되고 뭐 학교도 잘 다니고 졸업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냥 컨택 메일을 보낼 때 뭐 연구실 티오가 있냐, 학생 뽑을 거냐, 뭐 그리고 혹시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 연구실에 돈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좀 실례긴 하기 때문에 그냥 학생 뽑을 계획 있냐? 이러고 또 연구실 홈페이지나 소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좀 더 궁금하면 내가 진짜 가고 싶은 연구실이면 그 연구실의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 대학원생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메일 보내서 나 이 연구실 가고 싶은데 혹시 너네 펀딩 상황은 어떻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학생한테 여쭤보는 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물어보고 또 교수님은 어떠시냐? 이것도 중요하죠. 지도 교수님 진짜 박사 들어가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 성향은 어떻냐? 너랑 잘 맞는 거 같냐? 너는 잘 다니고 있냐? 나이스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 자체가 풍부하면 뭐 아까 뭐 연구 의견이 좀 안 맞고 막 이렇다고 해도 진짜 선호가 되는 학생이 될 수 있고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연구자를 뽑는 데니까. 또 추천서도 이게 되게 명목상일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명목상으로 받는 거고 별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가끔은 진짜로 정말 추천서의 영향이 클 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한 국내 석사의 뭐 교수님의 옛날 지도 교수가 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랩의 지도 교수라던가 이렇게 뭐 할아버지 뭐 3대째 이어지는 이런 인맥이라던가 이럴 때도 추천서 중요하고요. 아니면 뭐 내가 졸업한 국내 석사의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든가 아주 드물지만 이런 케이스 있죠. 그래서 뭐 학계에서 되게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뭐 그 추천서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드물게 뭐 제가 추천서를 받았던 세 분 중 한 명이 저에게 진짜 감동을 해서 너무나도 강력한 추천서를 써주셨을 경우에 미국의 경우엔 추천서를 굉장히 그 정직하게 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추천서의 내용이 정말 진심이 느껴진다면 이게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본인이 진짜 좋은 인생을 사셨고 그런 좋은 추천서를 받을 만한 요인이 있으시면은 뭐 당연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추천서를 받았구나 이러고 잘 제대로 읽지 않고 대충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도 잘 쓰고 이력서도
잘 돼 있고 하면 좋은데 이제 만약에 자기소개서 때문에 합격을 했다 이러면은 이건 뭐냐면 지원한 지도 교수가 그 내가 연구한 분야와 분야적으로 잘 일치해서 제가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연구를 했다 이렇게 썼을 때 그 지도 교수가 제대로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경우고요, 일단. 그리고 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그게 정말 많은 그런 고민과 많은 정말 그 질문, 연구 질문의 그런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높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이 학생 정말 스마트하다 이러면서 뽑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좋은 질의 논문 그 SOP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크지는 않겠죠. 왜냐면 이게 다 본인이 진짜 연구 경험을 많이 쌓고 정말 피와 땀이 그러니까 이게 경험치가 많이 쌓여야 이런 높은 질의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얻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히 나는 모든 좋은 걸 쓸 거야. 나는 글을 잘 써. 이런다고 이게 좋은 질의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부족하니까 더 배우려고 박사과정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수가 보기에는 학문적인 질이 그렇게 높게 보일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소개서의 내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한 연구 잘 정리하고 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썼고 또 내가 한 연구로 무엇을 얻었고 이런 거를 그냥 진솔하게 잘 정리만 해도 내 리서치 핏이 앞서 얘기한 그런 다른 내 논문적인 요소에 의해서 다른 교수와 그 교수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잘 맞으면 인터뷰 요청까지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자기소개서를 정말 내가 좋은 질로 쓰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거는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이 좋고 또 뭐 수석 졸업을 했고 토플 점수 높고 그리고 GRE 점수 높고 이러면 그냥 플러스 요인이죠. 뭐 낮은 점수보다는 얘가 성실하게 살았구나.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아니면 뭐 어딜 가도 뭐 기본은 하는 애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데 좋은 성적이 좋은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라는 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게을리하지 않는 애구나. 이런 거는 막 수석 졸업하고 이랬으면 이렇게 증명될 수 있는 요인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이 너무 좋거나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 거 이런 성적 낮아도 또 커버 가능한 것 같고요. 또 뭐 우등 졸업한 거, 장학금 경력, 뭐 논문 경험 진짜 중요하죠. 논문 경험 있으면 합격할 수 있는 요인이 그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불합격 요인 뭘까? 이건 그냥 합격 요인의 반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동떨어진 리서치 핏인데 이게 제가 첫 해에 모든 곳에 불합격한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공을 바꾸고 싶었어요, 좀. 그러니까 완전 무슨 뭐, 예를 들면 심리학 뭐, 어떤 심리학의 세부 전공을 완전 바꾼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전공은 그대로 가는데 연구 주제를 좀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꿔서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하는 연구실에 다 지원을 했더니 제가 한 연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이. 왜냐면은 자기랑 원래 비슷한 연구했고 원래 비슷한 인터레스트로 경력 많이 쌓은 미국인들이 경쟁자로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한테 먼저 시선이 가지 저한테 그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외국인이고 어차피 그 뽑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연구조차 비슷한 연구를 안 했으면 이걸 왜 뽑겠어요. 사실 이유가 없다는 거를 다 떨어지고 나서 깨달았죠. 근데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반반 나눌 것 같아요. 나눠서 제가 원래 해보고 싶었던 지원 분야 그래도 좀 더 공부해가지고 지원하고 그리고 원래 제가 했던 연구 분야를 다루는 연구실도 지원하고 이렇게 반반 나눠가지고 좀 많은 곳에 지원을 해서
좀 나중에 결과를 보고 좀 컨택을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이게 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실이랑 본인의 연구 경력이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래요. 그렇지만 뭐, 네. 만약에 잘 설명돼 있고 본인이 배경 지식이 정말 뛰어나고 나는 정말 동기가 뛰어나 그 있고 다른 연구 분야를 해보고 싶고 그럴 만한 개인적인 혹은 논문적 그 학술적인 그런 이유가 충분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데 그냥 합격 가능성 측면에서는 본인이 원래 했던 주제로 유학을 가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연구 경험 자체가 적으면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졸업했는데 학위 논문만 있고 학술 논문 뭐 국내 학회지 논문도 많은 게 없어. 이러면은 굉장히 그 교수가 보기에는 아니면 뭐 학사 졸업으로 박사 지원을 하는데 RA도 안 해봤고 연구 경력이 전무해 막 내가 아무리 수석 졸업이어도 그러면은 안 뽑혀요. 그러면 왜냐면은 다른 경쟁자들의 연구 경력이 굉장히 화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뽑지. 그냥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경력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뽑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연구 경력이 적으면은 그 석박사 통합 과정에는 합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추천서도 만약에 막 진짜 욕 써있고 이러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어, 어, 이거는 뭐 만약에 무슨 물건 사려고 하는데 상품평 너무 안 좋으면 안 사게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구실에 랩에 또라이여가지고 추천서 달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나 또라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이거 뭐 미국에라고 없는 줄 알았어. 미국 랩에도 또라이 분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기엔 얘 또라이구나. 그래서 추천서에까지 이렇게 나쁜 말이 써져 있구나 싶어서 진짜 안 좋은 요인이 되니까 평소에 국내 석사 다니시면서도 학사 다니시면서도 인간관계 너무 나쁘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많이 배려해주고 이렇게 사셔야지. 그렇지 않고 진짜 확 밉보이면 그 사람한테는 추천서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있고요. 또 자기소개서에서도 내용 자체가 너무 빈약하고 연구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자기 연구를 하기는 했는데 교수가 시켜서 했지 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깊이도 부족하고 나는 깊이 바라지도 않아도 너무 깊이가 얕고 그냥 뭐 나는 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 다녔고 이런 말만 써져 있으면은 안 뽑겠죠. 그런 말이고요. 또 성적이 너무 낮거나 이러면은 얘가 좀 기본적으로 좀 불성실한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 성적이 학부대 성적을 잘 받았다 그래서 대학원 그 생활을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은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뭐 싫어하진 않는다라는 척도기 때문에 그 교수님도 학점이나 뭐 토플 점수, GRE 점수 이런 거를 아예 안 보시진 않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플 점수, 스피킹 점수가 너무 낮으면 아예 그 자체가 그 하나의 요인이 불합격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하지만 토플 점수 낮아도 합격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그냥 다 들으시고 많은 요인이 있다는 걸 아시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신 후에 모든 그 지원하려고 하는 케이스를 다 따로따로 다른 케이스라고 보고 다 전략을 다르게 짜서 많은 트라이를 해보시고 또 에러도 겪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차원에서는 뭐 그 장학금 같은 거를 학과에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는 건데 만약에 너무 성적이 낮거나 그 GPA가 낮거나 토플 점수가 낮거나 이러면은 학교 차원에서 아 이거 너 미니멈 안 되는데 이런 학생을 뽑을 순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지도 교수는 학생을 뽑고 싶어도 다른 프로그램의 다른 교수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죠. 물론 적은 시간 내에서 토플 GRE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낮은 점수로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적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점수 때문에 불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미국 대학원 석박사 진학하는 과정 자체가 진짜 쉽지가 않죠. 이제 정말 지금 정말 많은 거의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진짜 간단한 과정 아니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 준비 자체가 사실 취업 스펙을 쌓는 거랑도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저희를 뽑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을 받는 자리잖아요. 이게 돈을 주는, 그러니까 제가 고객으로서, 학생이라는 고객으로서 돈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돈을 받는 자리잖아요. 돈을 버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중해지고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유념하시고 그래도 나아가줘야 되잖아요. 또 이 준비하는 데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동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면서 굉장히 멘탈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뭐 취업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취업 스터디 이런 거 하면 뭐 도움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1, 2주에 한 번씩 유학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서 정보 공유도 하고 잘 지내냐 하고 수다도 조금 떨고 또 요즘 이런 점이 힘들다. 아니면 요즘 뭐 토플 점수는 어떻게 받았냐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연구에 대한 얘기도 난 이런 연구하는데 너는 어떻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만약에 주변에 진짜로 얘기할 사람이 없다 이러면은 토플이랑 GRE 학원 다니고 스터디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랑 좀 친해져서 그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모임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마음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마음 맞는다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본인이 계속 이제 유학 준비를 의지 있게 끌고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렇게 알게 된 분들이랑 동료의식 생겨가지고 나중에 다 잘 돼갖고 이제 뿔뿔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도 계속 카톡 단톡방 뭐 페이스북 이런 걸로 연락을 유지한 사이가 되고요. 또 뭐 LA로 유학 간 애들한테 또 놀러 가서 또 놀고 또 뭐 조지아에 유학 간 애들한테 가서 또 놀고 막 이럴 수 있는 좋은 미국의 인맥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니까 어, 그러니까 나 이제 완전 공부만 해야 되니까 인간관계 안 해 이러지 마시고 이게 중요하니까 좀 동료를 많이 사귀면서 정보 공유하고 인맥을 쌓는 걸 추천합니다. 또, 어, 이게 멘탈 붕괴 많이 오거든요, 하면서. 왜냐면은 이게 진짜 무슨 보장된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 막막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뭐 영어도 못하고 또 내가 직접 본 그런 학교 시스템에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 계속 나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이게 내가 진짜 될 수 있을까? 나 진짜 그럴 자격이 될까? 나 따위가 나 같은 한국 토종이 막 이런 생각 너무 자주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붙잡을 만한 강한 멘탈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동료들이랑 같은 수다 떨고 이러면서 좀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어, 상담 센터 같은 데서 상담받고 이런 것도 저는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상황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멘탈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지 않게 계속 나를 잘 지켜보고 끌고 나가고 이러셔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장학금 지원 통해서 여행 연습 모든 과정을 여행 연습해보는 거, 지원 과정 영역 연습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브라이트 스콜러십이란 게 있어요. 이게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는 건데 뭐 한미 그 연합회인가 그런 기관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인데 이게 한 여름쯤에 지원 프로세스가 시작돼갖고 한 가을쯤에 끝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를 지원하는 과정이 겪어보니까 실제로 대학원을 지원하는 과정이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해에 이걸 지원해서 인터뷰까지 받아가지고 인터뷰하러 갔는데 아쉽게 이제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진짜 이걸 통해서 한번 싹 다 모든 프로세스를 예행 연습해봐서 실제 그 프로세스를 지원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 여름쯤에 시작되니까 그거 한번 해보면서 모든 과정을 다 겪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지원하는 마음으로 실제로는 실제 지원이지만 그러니까 이때 풀브라이트 지원하면서 느꼈던 수정 보완 지점들을 다 수정한 다음에 한 10월 달쯤에 다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하면 훨씬 퀄리티 있는 그런 지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행 연습하는 거 추천하고요. 그래갖고 진짜 잘 되면은 정말 정말 좋은 거죠. 운도 좋은 거니까. 네, 뭐 예행 연습한다 치고 풀브라이트 장학금 지원도 해보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박사 지원하는 경우에 특히 SOP에다가 막 나의 뭐 꿈 막 이런 거 막 엄청 그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지원하는 지도 교수님은 사실 저의 어떤 원대한 인생 목표 꿈에 사실 큰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면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본인이랑 같이 연구를 해주고 연구에 도움을 좀 얻고 또 조금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럴 만만한 학생을 원하는 거지 뭐 멘토를 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원대한 뭐 꿈 막 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말을 쓰시면 그게 어차피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이성적으로 그리고 좀 더 그 사실에 입각한 자기 논문 내용에 입각한 그런 내용들을 SOP에 가득가득 채우셔야지 막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은 음, 안 돼요. 이거는 뭐 어디든 어떤 지원을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팁이었고요. 이제 들어보니 좀 만만치는 않죠. 그렇지만 이런 과정도 다 이겨내고 또 지원해서 합격하고 이러면은 정말 성취감이 크실 거고 또 혹시 합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노력이 취직을 하면서 취준하는 그런 내용이랑 거의 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어, 또 노력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다 그 성취와 성찰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또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그 댓글에 다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면 답변을 드릴게요.